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인력 확충이 과연 대한민국 의료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 혹은 개악이 될지 이분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전의사회 김영일 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원용철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김기덕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해보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은 지역 간, 과목별, 분야별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 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잘못된 의사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관련 화면을 보셨습니다. 앞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박 부위원장님, 이번 제안 어떤 방안일까요? 정부가 지난 7월 23일 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씩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예.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이라든가 특수 전문 분야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 등에서 근무하게 하고 의대 6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전공의 과정을 포함해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인데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안에 대해서 네 분들의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기덕 부회장 어떻습니까? 먼저 학생협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의대 정원을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의대를 신설하는 안,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실 의료 일원화를 통해서 한의대 학생을 의사로 만들겠다라는 안들이 있었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아무런 의료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1차원적인 생각으로 OECD 평균 의사 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의사들을 늘리기만 해서 오히려 돌팔이 의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찬반 이렇게 입장을 저희가 고루 들어보기 위해서 김영일 회장님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외과 의사로서 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예를 들면 외과나 산부인과 의사의 3분의 1 정도만 분만을 받거나 외과 수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사들의 어떤 그런 근무 여건이라든가 그런 생활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까 잠깐 앞에 뉴스에서 보니까 예. 집권 여당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진역 불균형.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산모를 받을 분들이 없습니다. 대전만도 영동에서 많이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6,000명의 산부인과 의사 중에 600명만 분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책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기덕 부회장 말씀은 무턱대고 수만 늘릴 경우에는 질이 떨어질 수 있다와 지금에 있는 인력만으로도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방안으로 주로 반대 입장을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원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총 4,000명, 그중에 이제 지역 의사로 매년 300명씩 이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숫자를 보면 2000년도에 이미 의약분업 당시에
그 의사회에서 그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죠. 그래서 3,500명에서 3,05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대 정원이. 사실 이번에 4,000명 늘어난 거는 그거 다시 복원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김영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편차가 왜 납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000명 늘리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사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그 곡선을 보면 한 의료 공급, 의사 수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늘어난 반면에 의료 수는 100%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럼 그 당시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지금 의사 수는 아까 OECD 이야기했지만 OECD 평균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4,000명 갖고는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4,000명 수준도 부족할 예, 정도니 예. 더 늘려야 된다는 예. 입장이시고요. 박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지금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 3.4명인데요. 67%,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 간호 인력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간호 인력 9.0명의 76% 정도의 수준이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최악의 인력 수준인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국가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고 OECD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2.2명이거든요.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가 의사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 현재 의사 면허권자는 13만 명밖에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의사 수도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의사 수 10만이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굉장히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료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온 국민들께서 이렇게 의료진들의 이 코로나 일기 와중에 열심히 하시는 그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챌린지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몇 가지 수치가 나왔는데 김기덕 부회장이 보시기에 이제 OECD라는 것도 200여 개 국가 중에 30여 개 선진국 클럽이긴 한데 OECD 그 평균이 우리나라에 꼭 적용되진 않는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그럼 국내 의사 수의 적정 여부를 토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OECD 수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OECD 평균 의사 수 내지는 OECD 의사 수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활동하는 의사 수가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활동하는 의사 수를 OECD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 수를 제출하기 때문에 30% 정도가 과대추계됐다고 그 보고서에도 같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OECD 의사 수가 국민 1,000명당 4.0명 정도로 돼 있는데 그 40%를 제외하면 2.4명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과대축에 돼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인데 보통 의료의 질을 말씀드릴 때 얼마나 치료를 잘 받고 있냐, 국민들이 얼마나 잘 거기에 다가갈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수치가 전부 다 이제 OECD 헬스 에러 글랜스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의사 수가 2배는 더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100일을 넘게 200일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어디든 병원 가면은 대학병원이라도 사실 이제 빅3 병원이라고 흔히 말하는 곳을 제외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의 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 이번에 말하는 그런 4대 중증 질환 중에 해당하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이제 뇌졸중의 치료율 같은 거를 봤을 때도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상위 2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라서 OECD 수치 자체를 근거로 삼고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수치에 대해서 OECD 평균 북유럽이든 아까 남미의 국가든 조금 다른 변수가 개입돼서 과장돼 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랑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수치로도 접근성 또 신속성 그 의료 질이 충분하다 쪽의 입장이신 것 어떻습니까? OECD는 그 통계 자체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죠.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우리
우리 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OECD가 갖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그 의료 수준이라든가 뭐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든가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워낙 이게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의사 수가 꼴찌이다 보니 이 통계를 인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다라는 거에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지방자치단체의 40%는 응급의료 취약지일 정도로 지역과 수도권의 편차가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산부인과 분만 지역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의사가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의 불균등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OECD 평균으로 보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평균 OECD 평균은 6.6회인데 우리나라는 16.3회거든요. 예. 2배 반 이상을 국민들이 병원을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의료 수요가 있고 병원을 더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유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의사 수의 적정성 여부로 지금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의사 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원 대표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 지금 뭐 활동 의사 수가 이제 10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OECD 평균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미 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치보다는 국내에서 그러면 적정 의사 수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연구들이 얼마나 있었나. 근데 그리 많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연구자들이 내놓은 거는 우리나라 의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박민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그 치료나 진료를 받는 데는 그 별 어려움 없이 받는데 예. 이 지역적 편차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심하다. 예. 지금 보면 인구 1000명당 서울 같은 경우는 의사 수가 3.12명입니다. 근데 경북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38명이에요.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다 편중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도리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깔려 있잖아요.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1위가 관광이고요. 2위가 의료 이용을 위해서 KTX를 이용하는 도리어 좀 의사 수가 늘어나서 좀 지역에도 좀 충분하게 그런 의사들이 있어야만 이런 가외적인 비용을 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 듭니다. 저 김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조금 순서는 정해놓는데 패널분들이 이제 자기에 집중하다 보면 순서를 넘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면 의사 수 적정성 여부에서 마지막으로, 지역 간 예. 의료 불균형 포함해서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36만입니다. 부족하다 늘렸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분은 17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봐서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간호 수가라든가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 얘기하는데요. 지역 의사죠. 이따 얘기하지만 10년입니다. 그럼 10년 뒤면 서울로 갈 겁니다. 그게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교육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불균형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불균형으로 밀어넣으면 안 되고 만약에 정말 지금 공중보건의도 있고 군의관도 있고 하다못해 농촌에 의사 없는 무유촌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만약에 그런 부족한 시스템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응급 환자가 생겼거나 분만 환자가 생겼을 때는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응급차라든가 헬기를 동원하는 그런 이송 방법 이런 거를 해야지 의사 수 늘려놓고 10년 있다 또 서울로 가버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 그래서 반대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가지고도 예. 활용을 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저는 입장이신데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좀 반론을 네. 제기를 의사회장님 말씀하셨던 간호 인력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또 간호사입니다. 예.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권자가 39만 한 5천 명 있고요. 장롱 면허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간호사가 절반 이상 됩니다.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은 19만 정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들은 정원을 한 7천 명 이상 늘렸거든요.
7천 명 이상 늘려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일하지 못하고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3교대하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와 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의사협회하고 간호협회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를 해서 지역의 공공적인 필수 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늘려달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간호협회는 엊그저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간호사 정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의사자만 하지 말고 공공적으로 지역 간호사제를 도입해서 간호사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줘서 지역과 불균형 있는 지역 의료기관과 지방 의료원들은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사들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동의하고 간호사들의 인력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간호사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 안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방 의료원들이나 지역의 의사 인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간호사들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간호 인력 수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인력을 늘림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의사 수의 적정성 여부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넘어가는데요. OECD 평균 1000명당 의사 수도 잠깐 제시해 주셨는데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OECD에서도 도농 격차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오히려 OECD 그 자료에서는 도농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의사 수의 도농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일본과 한국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도시로 집중되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는 어쩔 수 없고요. 또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서울 아니면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지방에 의사만 딱 떨어뜨려 놓는다 그래서 거의 그 지역의 보건이나 의료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인프라나 병원,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이런 주변 사람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겠다, 간호사만 늘리겠다. 그리고 강제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느냐.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저는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간호대 정원 2015년, 2017년에 2배 가까이 늘렸는데 늘었냐? 이제 간호협회의 말을 인용해 주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 이제 간호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간호협회가 얼마나 일반 간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봤을 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신뢰성이 오히려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근데 잠깐만 거기서 하나 좀 빠진 게 그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고 지금 대부분의 그 개원 그 의원에는 간호사가 근무하기보다는 간호조무사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도리어 나는 100만이 넘습니다. 네, 뭐 장롱 면허로 절반 가까이가 있다. 이 부분은 간호조무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난 그 수치까지 봐야 된다. 그렇다면 난 회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적 편차 그걸 좀 다시 재수정하고 좀 분배하는 거 맞다. 근데 도시 집중이 대부분의 나라의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좀 심각하잖아요. 대도시로 집중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그러면 그것들을 잘 분배하면 되겠다?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도 회장님도 그 말씀하셔요. 10년 끝나고 나서 다 서울로 몰리면 어떻게 할 거냐. 몰리지 않게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집중돼 있어서 이게 남느냐 어디에 집중됐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다. 지금 어떤 수치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문의가 아까 활동하고 있는 의사가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필수 의료 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가 전국에 277명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 이거 장사 안 되는 거거든요. 개원할 수 없는 그런 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아외과 같은 경우는 48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도리어 좀 필수 의료가 지금 빵꾸가 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들을 양성해서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은 남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로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자, 이쪽에서는 지금 있는 수준이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그래도 수급 균형을 통해서 또 다른 활용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 우리 찬성하시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그래도 인원을 늘려야만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개선책이다라고 이렇게. 예, 예. 제가 이제 그 간호협회 입장을 대변하거나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간호사이긴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협회 회장님이 나와서 입장을 대변하시면 될 것 같고,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의 190개 병원에 7만 2천 조합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계 최대의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중에 60%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 그래서 간호 인력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목소리. 20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간호 인력을 충원해라라고 요구를 해왔고, 끊임없이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인력 충원을 가지고 투쟁도 하고 파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의사 수도 적지만 굉장히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원영철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구 1000명당 이제 의사가 서울은 3명이지만 경북은 1.3명, 예. 충남은 1.4명. 충북은 1.5명, 절반도 되지 않고 그나마 대전은 2.3명으로 형편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 걸리면 주변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망자 수인데 전국 평균이 50.4%인데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충북은 58.5%예요. 그러니까 전국 치료 가능 사망률 1등이 충북이고, 특히 서울은 강남구가 26.6%, 29.6%, 충북 음성은 86.3%입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단양에 살지 않고 서울의 강남에 사셨으면 이분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내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 의료 불균형의 심각한 상황이고,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이 서울의 동남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도 너무 서울과 수도권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도 부족하고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예. 배치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배치의 문제라 하더라도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다. 의사 수를 늘리고 그것을 지역과 수도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분배의 문제는 늘린 이후에 함께 고민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쪽은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개선하면 된다고, 개선하더라도 수를 늘려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핵심적인 것이 이제 지역 의사제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이제 수도권 밀집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는 지역 의사제인데, 김 회장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수도권 의사 편증을 막기 위해 한 해에 400명 정도를 이제 증원을 하는데, 그중 300명을 지역 의사제입니다. 아까 그 부위원장 말씀처럼 전액 장학금 지급하고 쉽게 해서 10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인턴 1년, 전공의 4년, 그다음에 펠로우 뭐 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3년 정도 전문의 따서 활동하고 10년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외과, 산부인과, 뭐 흉내과 이렇게 하고 또 감염내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염 의사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 의사 6,000명 중에 600명이 분만하고 외과 의사 7,000명 중에 한 2,000명이 수술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13만 명 중에 10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만 명은 성형 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그 경상 의료비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적고요. 그다음에 의료 수가, 간호 수가, 아니 우리 의사 행위 수가도 적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적인 거, 이런 게 다 통틀어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외과 의사지만 10년 해가지고 외과 수술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그리고 아까 우리 학생이 부회장님이 얘기했지만 지역 의사제만 해서 의사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 간호사 인력, 행정 인력, 병원들 다 돼야 되고, 그리고 다 서울로 간다는데, 그거는 공공병원, 즉 그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그 국가에서 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의사를 그동안 민간병원에 떠넘긴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려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의사제는 어떻게 보면 그 뽑는 과정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지만 잘못하면 이거 또 제2의 의학분업사,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아니면 서남의대 같은 그런 제2의 그런 게 올까 좀 두렵습니다. 예, 예. 자,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셨고요. 지역 의사제를 좀 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좀 봐야 되거든요. 회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 집중이 왜 일어났냐. 그리고 또 상당수가 미용이나 성형에 그렇게 치중하냐. 그거는 어쨌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필수 의료. 필수 의사가 좀 미용 성형이 아닌 필수 의료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사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의사들이 몰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기관의 한 5.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병상수로 해야 받을 10%. 그럼 90% 이상이 민간병원인데 민간병원이 장사 안 되는 곳, 어떤 지역, 과목 이런 데 종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버릴 거냐, 대도시에 그냥 병원들을 세워서 뭐 헬기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나는 공공 영역이 확대돼야 된다. 사실 지역의사제를 제대로 이게 돌리려면, 이게 돌아가려면 지금의 이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 민간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의료 시스템 안에선 어떻게 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할 거다. 그러면 이거와 함께 공공병원이든 공공의료기관들이 대폭 확대돼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2018년도에 이제 중진료권 70개로 이제 전국을 쪼개가지고 거기다 책임 의료기관들을 하나씩 다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지금 공공병원 그 지방의료원이 3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벌써 25개가 비어요. 근데 2019년도에 발표한 거 보면 9개인가 8개만 의료원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민간 병원을 거기에 이렇게 지정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정말 그게 돌아가겠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10년 의무복무 기간 끝나면 다시 다 흩어질 거예요. 제가 저희 기관에 무료진료소가 있는데 저희 무료진료소에 오랫동안 이제 공정보건의사가 이렇게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복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로 3년 동안 봉사하고 거기서 일을 하는 반면에 누구는 시간 때우기. 지역의사제도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그냥 뭐 이미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만큼 때우고 넘어간다. 그러려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인프라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까지 함께 확대해서 돌려야 된다. 지역의사제 필요성 공감하지만 맞습니다.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을 병상수로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니 이쪽을 더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같이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지역의사제 정부가 내놓은 안이 이제 400명을 한 해 늘려 300명은 지역의사를 뽑고 50명은 의과학자로 영상하고 50명은 이제 그 특수 전문 분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의사 증언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감기를 가지고 서울로 상급 종합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의료 전달 체계 감기 환자로 지역의 의원과 3차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들면 안 된다. 의료 전달 체계를 함께 확립하는 것들 하고 의료 수가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해주는 정책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의사제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서 권역별로 공공의대가 없는 곳들이 대단히 많고요. 국립대 학교가 없는 병원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대를 더 확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공의료 처음부터 애초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부터 나는 민간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신념과 의식을 가지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거다라고 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사실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14,000명 우리 코로나 확진 환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75%를 지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에 치료를 하셨거든요. 이런 공공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일본도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사제는 일본 거를 그 일정 정도 이제 모델로 한 건데 일본도 1972년에 자치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한 해에 120명씩 의대 학생들을 뽑고 6년 공부를 전액 장학금으로 해준 다음에
9년을 의무복무를 지역에서 하게끔 합니다. 근데 예. 이제 그것을 통계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의사협회장님 다 이제 서울로 가고 떠날 거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68%의 인원이 그대로 남아서 지역 의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겠다. 일부 의무복무 이후에 떠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역 의사로서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근로 조건이라든가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주는 정책적인 대안을 정부가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예. 지역 의사로 오히려 더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된 사례도 생각합니다.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네, 지역 네. 의사제가 조금 더- 안착할 수도 있다는 네, 입장이시고. 네, 네. 예. 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사제랑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300명이 지역 의사로 양성하겠다고 하면 뭐 50명 빼고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의대를 설립하자. 근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그럼 어떻게 설립할 거냐. 지금은 2022학년도부터 뽑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국립대학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좀 이 10년 동안 이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뭐 좀 수도권, 뭐 충청권, 뭐 영남권, 호남권이든 이렇게 좀 권역별로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모집해서 예. 그 의대 학생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이렇게 그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해가지고 기존의 의대들한테 나눠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300명 전체를 아니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 한 권역에 공공의대에 한 200명 정도, 100명에서 한 200명 사이에 의대 정원을 둬서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맞겠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보면 의대 정원이 한 5,000명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잘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신설 방안까지 연결되는데 예. 김 회장님. 예,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 지정제와 그다음에 건강보험 강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개념은 지금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00년대인가 그 보건의료 기본법이라서 있었고 5년마다 보건의료 정책을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하신 공공의료와 그다음 민간의료를 구분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구분하자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당연지전제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 강제 가입, 단일 보험을 없애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민간병원에서 하고 공공의료는 의대를 증설하든 뭐 하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그 병실 수는 6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의대는 국립의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대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하게 만약에 그런 법이나 이런 걸 바꿔서라도 민간병원, 공공병원을 같이 따로 분리해서 민간을 치료받을 사람은 민간보험을 하고 공공병원 치료할 사람은 나라에서 전액 100% 대줘가지고 공공병원 의대 보내고 공공의료 그렇게 하는 약간 이분화된 그런 의료제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면은 계속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예. 이쪽에서는 병상수를 합치더라도 10% 정도가 공공의료 체계 안에 있다고 보시지만 예,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라든지 예, 예. 당연지정제라는 걸 포함하면 공공성이 상당히 지금 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국립대에 있는 의과대학은 지금 공공의대성을 지니고 있으니 예. 거기 증원을 좀 확대하면 될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 지금 저 국립대학이 공공의료로서 100%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마냥 적어도 국립대학이 공공의대라든가 공공병원을 하려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있는 의대 3,000명, 그다음에 공공병원 하면은 병상수가 이제 국립대까지 얘기해서 6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건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쪽을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 얘기는 결국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나눠서 이렇게 공공이 힘든 분야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감염병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생겼을 때 서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지금 저도 선별지로 다니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그럴 바에는 민간병원은 민간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공공병원 공공병원 역할을 해서 보험도 이분화하고 환자들한테 필요한 것 보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 1차 의료기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사분들도 하나에 700명이 나오는데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활동을 하고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수 의료하고 중소병원, 대형병원입니다. 지방. 예. 그러면 1차는 의사 수가 넘쳐납니다. 솔직히 따지면은 그거를. 그리고 젊은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한의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의대 학생 뭐 지역 의사제 이런 거를 늘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잘 규정을 법을 바꿔서 알겠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사협회 그러니까 의사회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그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 국민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한 해에 이제 건강보험 전체 총 지출이 한 80조 정도 올해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사실 공공재거든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공재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다 적용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대한민국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실제적으로 공공적인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병상 수는 맞습니다. 병상 수가 우리나라 한 63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6만 3천 개 정도가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을 이원화하면 미국같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영리병원이 도입돼 있어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건강보험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국민이 한 5천만 명 됩니다. 이 5천만 명은 아파도 진료를 못 받고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료의 후진국, 사실은 영리병원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식으로 가자는 얘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영리병원 반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도 그렇고 보건의료노조도 그렇고 같은 입장으로 반대를 해왔고요. 지금 최근에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에 세웠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을 의사협회도 반대했고 보건의료노조도 시민들과 함께 원정투쟁까지 가서 1년을 싸워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를 좀 더 공공적으로 해야 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더 확대 강화해야 되고 의료전달 체계를 확충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건강보험 체계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아까 것은 개념을 대단히 잡다 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대단히 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원 생각이 대표님께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실제 공공의대 방안은 찬성하시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요? 지금 공공의대가 공공의대를 서남의대 그 폐교된 그 학교 하나로 지금 이제 남원 쪽에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수련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역 의사를 양성할 거라면 그 지역에 공공의대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번에 그 의대 정원 그 확대된 그 4천 명은 다른 전형을 통해서 뽑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전부 다 장학금을 줘서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간 의대에 그 사립 의대에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그건 이미 공공 영역에서 활동한 의사를 만드는 거니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자. 그러면 좀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세워서 거기에서 그 인력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갈 수 근데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도 각 지역마다 국립대학교가 있고 의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증설 방안 말고 따로 단과대학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국립대학 안에다가 좀 예. 더 지금 그거를 확대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뭐 의학 전문 대학원을 설립한다든지 예. 아니면 신설이 가능한 데는 신설을 한다든지 지금 국립대학병원 문제는 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을 우리가 공공병원으로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공공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국립대학 병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의사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아니시라고 하지만 뭐 의료보험을 나누자, 뭐 이건 분명히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의료를 민영화한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 체계이지만 또 하나 재미난 게 의료 보험으로만 수가보면 낮으니 높으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의료 보험으로만
그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게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급여 항목이 사실 많은 부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비급여 항목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그것들이 행위가 일어나냐? 공공병원보다는 민간기관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모두 의료는 공공재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범주 안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뭐 지방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 보면 공공의료란 무엇이냐. 이 공공의료가 차지하고 참 해야 될 역할은 민간의료가 포기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난 민간이 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필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뭐 그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죠. 예, 여기서 김기덕 부회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발언권이 오랫동안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의료가 공공재라고 하셨는데 의료는 공공성을 띠는 가치재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하려면 비경합성이랑 비배제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의료는 그걸 담보할 수 없는 거고요. 교과서에도 공공재가 아니라고 정확히 워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역의사제 일본에서 성공하셨다 그랬는데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본은 가업을 이어서 하는 나라고 자기 지역에서 일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나라고 그런 일본에서도 지금 지역의대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대 미달나고 있어요. 실제로 미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공의대에 관한 부분도 말씀해 네, 주시고. 공공의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공공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있는 데서 의대를 늘려서 새로운 전형을 만들 게 아니라 새로운 공공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라 하면 공공보건의료 기본법에 이제 지정돼 있는 거는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지 그리고 감염병 이건데 이 세 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환자 중심 의료라는 걸 배워요. 환자 중심 의료는 환자를 생각해서 의료를 하라는 게 아니라 환자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취약 지역도 마찬가지고 취약 계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감염병, 역학 이런 거 마찬가지로 환자를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처럼 많은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환자들인데 이거를 의대에서 만든다라는 게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미 오래 일을 하셨던 전문의분들, 은퇴한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면허 후에 재교육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지 이거를 의대생들 나이 20살, 21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너네 평생 이거 일해라고 찝어버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배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듣고요. 이 지역 의료제 포함해서 애초에 중증 필요 분야가 필요하니 이렇게 좀 일종의 칸을 나누고 진로를 설정해 주는 건데 이것이 직업 자유의 제한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젊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상당한 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의제기가 있을까 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거는 이제 원래 선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확대되는 4,000명 의사, 그러니까 400명씩 해서 10년간 4,000명의 의사들은 전액 무료로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국비 50%,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해서 한 푼도 의대교육 6년 동안 당사자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상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입학할 때부터 비필수 의료가 아니라 뭐 미용, 성형 이런 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중증외상 뭐 이런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로를 그렇게 원래부터 입학 전형부터 이렇게 선발을 했고 본인이 동의해야 거기에 그 응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시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그렇게 전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의사 한 명을 6년 동안 양성하려면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급을 하는 거고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에서 근무할 거냐, 어떤 진료과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의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정도의 수준, 아까 이제 우리 의사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3, 4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아요, 지역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본인이 알고 선택했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액 장학금으로 무료로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등권의 침해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동의가 공공성의 어렵고. 혜택을 네네. 보고 있고 또 네네. 자발적 동의성이 있으니 네네. 그것은 충분히 네. 수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한테는 이제 충분한 설명에 의거한 동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렇게 전형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니네가 할 말이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학생들이 정말 의료 환경을 알고 이게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아야 하는지를 정말 알고 들어오느냐. 이게 전형에 써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본과 때 진로가 바뀌고 실습 돌 때 진로가 바뀌고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계속해서 진로가 바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딱 입학할 때부터 그렇게 정해놓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선택의 자유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지나면 끝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20살에 입학을 해서 의무복무 마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나이가 40이 됩니다. 40에 새로운 어떤 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헌법적인 얘기를 떠나서 정말 이건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뭐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범대학 가는 그 선생님 되는 사람들은 그거 알고 다 갔나요? 아주 세세하게 뭐 알고 가나요? 그다음에 그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은 이 사관학교나 그 사범대학 그 교원을 키우는 건 국가가 장학금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좀 교육자로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교로 이렇게 근무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선택해서 자기의 가는 진로를 거잖아요. 충분히 그럼요. 고민한 끝에 나는 간 것이라고. 뭐 의대만 따로 뭐 그런 부분에 모든 게 열려 있다? 아니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원 대표님 저희가 두 가지 논점이 더 있어서 대전, 광주, 울산만 지금 공공의료원이 없어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행히 대전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전인가요? 방문 판매업소발 집단 확진자가 이렇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때 치료 병상이 없어서 방역은 참 잘해요, 우리나라가. 대전도 아주 방역은 잘해서 확진자가 생기면 접촉자들을 다 찾아내서 검사하고 해서 좀 이렇게 찾아내는데 치료 병상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나 천안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이 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아마 한 주에 한 5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라면 대전의 의료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경험을 했죠. 2000 몇 년도인가요? 그 메르스 사태 때, 2015년도에 이미 대전에 의료원이 없어서 지방의료원이 있던 인천 같은 경우는 미리 의료원을 중심으로 감염병에 잘 대처해서 잘 넘어갔는데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아주 가장 많은. 지금 우리 도민 시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그렇죠. 보는데 왜 안 되는 것인지요? 그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대전이 이제 의료원이 없어서 이제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사업 중에 500억 이상의 사업은 그 기재부의 예타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타 검토 중에 있는데 1차 그 중간 발표에서 0.3 BC 값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럼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미 그 1년 전에 저희가 대전시 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지면서 KDI 방식으로 예타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BC 값이 1.05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저희 충청, 대전, 세종권의 입법부에 많이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그 정도의 근거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잘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통과하길 바랍니다. 제가 두 분께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도 이게 이제 전공의협이나 의협에서 이렇게 파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당연히 또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조금 같이 고통분담해야지 이 정도의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되게 순수한 학생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밥그릇 싸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 여기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어떤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길래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나 이런 걸 좀 많이 공부를 해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학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누군가는 자기 밥그릇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 보고 밥그릇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딱 세 단어로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고위 권력층이고요. 하나는 부동산 투기꾼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 전관예우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권력층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당론이죠. 의대 정원 확대가 그 당론은 원내대표단이 이끌어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이 재작년에 발의했던 공공의대법을 보면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만 공공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 처음에 발의한 목적이 어땠을진 몰라도 결국에는 언젠간 음서제로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도지사한테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시도지사 주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꾼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공공의료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공공병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저는 지금 있는 공공병원들, 국립대학병원들을 좀 더 공공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공의료원을 더 설립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공의료원 하나 짓는데 보통 1,000억에서 4,000억까지 수천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병원이 새로 지어지면 주변에 상권이 생기고 주변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계속 저희한테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 집단 이기주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용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의한 공공의대법 잘 뜯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총장추천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이사진들, 공공의대 이사진들 이런 고위직들의 대부분 보건복지부 추천인사만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가 나중에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네가 나중에 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육 환경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수련 환경도 보장이 안 돼 있는데 당장 내년, 내후년에 아무런 커리큘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뭐 대학을 만들자, 정원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뒷색셈이 있지 않나. 예, 제가 좀 김기덕 부회장님은 의사도 잘하시겠지만 정치도 잘하시고 되게 생각하시는 바가 많았고 제가 정리를 해야 돼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 너무 변호사 수가 적으니 로스쿨 만들어서 많이 늘린 건 사실인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의료 서비스 질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같이 연상선상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사실은 공급이 늘어나면 사실은 비용은 떨어지는 거고요. 국민들한테 편익이 더 가는 거고 지역의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데 끝까지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이유에 참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공공의료 관련해서도 이제 뭐 지역 부동산 이런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OECD 평균 공공의료 비율이 70%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병상수 대비로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코로나19 환자 14,000명을 치료했던 병원의 75%는 35개 지방에는 매년 돈 먹는 하마라고 적자라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지방의료원들과 공공병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2월 말에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분들을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환하고 소개하고 코로나 환자만 받아라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가을에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는 늘려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밥그릇 싸움 이런 거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는 거는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제 저도 보건의료 노동자이고 저희도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의료 민영화 반대라든가 간호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년 교섭도 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의사들에게도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고 단체 행동하고 파업하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게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은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은 저는 명분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게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의견이 58.2%예요. 반대가 24%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볼 때도 국민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계시고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도 예. 오늘 파업하는 전공의들도 그렇고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의사협회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실 말씀 많은데 저희 1시간 가지고 부족한 또 이슈라서 우리 한 30여 초씩 우리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관해서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도 또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일 것 같아서 우리 김기덕 부회장님부터 한 30여 초씩 오늘 총평 꼭 하고 싶은 말씀 끝마무리해 주시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른 인프라나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된 게 아쉽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금 있는 학생들도 서남의대 사태를 통해서 교육할 여력이 없다는 걸 아는데 무턱대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은 결국 돌팔이 의사만 늘린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회장님. 예, 먼저 저는 대전 사람이고 대전서 개업하고 있으니까 대전 시민께 심려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저희 의협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면 재검토 그리고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정말 찬반이 계속 됐고 어느 정도 그 의견이 좀 통일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환자 보고 싶지 어디 가서 강경한 투쟁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안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절절한 말씀이셨고요. 박 부위원장님. 아무튼 코로나19하고 폭우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는 의료진들의 헌신에 국민들이 감사하고 있고 많은 신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공의들의 파업, 앞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파업은 의료진과 국민들 간에 있는 이 신뢰를 저해하는 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의사 정원도 확대돼야 되고 공공의료도 확대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단체는 파업 대신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든가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본인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원 대표님. 예. 공공의료와 함께 의대 정원이 확대될 때 아마 제대로 될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이나 지금 의대 정원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제에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좀 바꿔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니 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내와야만이 이번 의대 정원 확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헌신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덕분에 챌린지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